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갓 제너럴 히스토리 조커 썬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니하오. 1월 8일부터 중국 이제 격리가 해제가 되니까 슬슬 예. 발동 걸어야죠. 다시 놀러 가시려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역사 공부하러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걸로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적벽대전 적벽 한번 가봐야죠. 아무튼 우리 올해 마지막 이 히스토리 월드 시간인데 두 분 또 2022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코너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야죠. 예, 네. 예. 다음에는 이제 제대로 못하시면은 체벌도 하려고 내년부터는. 늘 제가 이 마이크 꺼졌을 때 강조하잖아요. 저는 뼈를 허지웅 쇼 스튜디오에 묻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데 오늘 뭔가 약간 생소한데. 그렇죠. 오늘 그 처음 보는 자켓을 입고 오셔서 그런 이게 걸까요? 짐 캐리의 마스크 자켓이에요. 그거 짐 캐리 이 색깔 아닌데. 그래요? 네. 마스크도 30년 전 영화네요 지금 보니까. 노란색이잖아, 노란색. 노란색이구나. 약간 색양이 왔어. 아니 흑백 TV로 보셔서 그래요. 그렇구나. 네.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정 교수님께서 어느덧 올해 마지막 히스토리 월드 한 해 동안 저의 역사적 소양을 넓혀주신 썬킹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세요라고 하셨어요. 이제 만수무강 소리를 들을 때가 됐죠 이제. 정기수 선생님도 만수무강 하십시오. 아이고, 정 교수님은 탈모 샴푸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왠지 이제 오늘 오프닝에서 다루게 돼서 역사 속 그 사면을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예산입니다. 역사 속 예산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코코아톡을 받았을 때 작가님한테 난 충남 예산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게 나도 충남 예산이 그렇죠. 아닐까? 추사고택도 있고 남영군 묘도 있고 특히 이제 남영군 묘 같은 경우는 뭔가 예언과 도참과 그다음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라서 딱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문자 받고 약간 혼란이 왔어요. 충남 예산과 세계산 어떻게 엮어볼까? 아이고 안 돼. 엮여지는데요. 엮지 마. 아무튼 엮여질 텐데. 안 돼. 2부에 좀 시간이 없어요. 그래. 2부에 시간이 없어. 제가 급하게 뭐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타이트하게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박광일 작가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너무 조선 역사만 제가 물고 빨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고려사를 다시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많이 답답해요. 왜냐면은 이걸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그럴 리가요. 이게 뭐라고 해야지? 고려사에 적혀 있는 사실이 이거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일단 이제 유학자들이 쓴 내용이고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이 바꾼 것도 많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제 보면서 광종이랑 천추태후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일단 제가 앞에 부분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쓰여 있는 굉장히 그 악의적인 평가들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를테면 광종이 노비 안건법을 했어요. 링컨보다 거의 1000년 앞선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해방은 아니지만 양민으로 네, 끌어올리는 네, 네, 거지만 그래도 아예 그런 개념이 없던 시절인데 근데 그 사람이 또 뭐 뒤에 그 악의적인 평가에 의하면은 오히려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귀족들을 탄압하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독재 정치를 했었다. 뭐 아니, 이런 표현들이 귀족을 굉장히 탄압하기 위해서 귀족들이 갖고 있는 노비를 양민으로 끌어오는 건 그렇죠. 당연한 조치지. 저는 너무 좀 고려사 자체가 악의적인 평가 혹은 그 유학자들이 자기 편의대로 쓴 내용들이 많아서 고지고대로 이게 저처럼 고려사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가이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조선의 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의 틀로. 예, 그 조선 특히 이제 18, 19세기의 틀로 조선 전기나 고려를 보게 되면은 삼국은 아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는 별도의 시선으로 보려는 노력이 있는데 고려는 조선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고려하고 조선은 완전히 또 다른 완전 다르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표현이 조금 어색하고 때에 따라서 악의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게 현 진실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봤자 중국 역사와 비교를 맞아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모르죠 솔직히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이를테면 뭐 거란, 송, 고려 이렇게 관제가 됐을 때는 뭐 송나라 때에 관련된 기록을 찾아본다든가 송사를 이렇게 본다든지. 예, 이렇게 검증해 볼 수는 있긴 한데 대부분의 고려사 내용들은 사실 이게 검증할 수 있을 만한 사료들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네. 왜냐하면 당시 뭐 작가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왕
그러니까 견훤이 왕건보다 더 셈은 셌지 못하진 않았거든요. 후백제의 견훤이. 후백제. 그렇지만 견훤에 대한 기록은 섭섭할 정도로 없어요. 뭐 그렇긴 그렇죠. 하죠. 예. 네. 오히려 그냥 삼국사기에 다 그러니까. 넘어가 있는 채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읽으면 읽을수록 견훤이랑 그 밑에 기가 막힌 책사 한 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승로? 맞을 거야 아마. 최 또 누가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제일 영암 출신인데. 저기 그 왕건 쪽에는 최응이 있었고 아무튼 근데 거의 관계가 유비와 제갈공명 같은 느낌이고 사람들 모여드는 그 기세로 보면은 왕건 쪽이 약간 조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 거기가. 박시백 선생님 이번에 또 그 고려사 책을 내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만화로. 오. 거기 보니까 견훤이 엉엉 우는 게 있어요. 오. 나쁜 놈의 사관놈들. 내 비중을 이렇게 줄여버리다니. 딱 동감할 수 있어요. 근데 견훤이 진짜 정말 그 삼국지스러운 영웅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되게 보기 드문. 그렇죠. 예. 네. 언제 그 결혼 얘기도 한번 좋아요. 네. 네.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 속 예산 급하게 들어가 볼게요.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하셔야겠죠. 자, 가위바위보. 아싸 졌다. 난 듣기 좋아해요. 자, 우리 박강일 작가님의 역사 속 예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역사 속 예산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고려 이전의 자료는 뭐 관청명 정도만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그 예산에 대해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조선 전기 기록들을 끌어와서 특히 이제 법전 같은 경우 대전회통 같은 경우는 경국대전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변형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현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조선의 예산,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 몇 가지 이제 주의하고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산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 경제 비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세금을 군역, 요역, 그 다음에 이제 공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전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역, 요역이 사실은 훨씬 더 고통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비스 수지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예. 여기는 그게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 사실은 우리가 조선시대 예산을 볼 때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들이 물건으로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은 그냥 이 백성들이 군대에 가서 군역을 지는 거는 어떤 그 당연한 의무다. 이래서 그랬을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의무이기도 하고 요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노동력을 이제 그 제공을 하는 건데 그렇죠. 맨날 성 짓고 이럴 그렇습니다. 숙종 이후는 조금씩 임금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수원 화성이라든지 영조 때 청계천 준천 같은 경우는 임금이 지급됐지만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례고 일반적으로 요역은 역시 부역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무보수로 진행이 되었는데 당시의 토지와 노동력의 비중이 점점 그 두 비율이 역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도 노동력의 비중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노비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평가가 안 돼 있다라는 점을 하나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선시대의 세금은 예를 들어서 백량을 어떤 마을에 책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백량이 호조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쌀이면 그 운반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납부에 관련된 비용을. 왜냐하면 앞에 원칙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노동력은 비용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전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양까지 끌고 올라가더라도 그 비용은 누가 돼야 되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던 게 제주도 분들이에요. 제주도에서 특산물로 이제 귤을 바쳐야 되는데 서울에 도착했을 때 10,00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는 도중에 썩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체가 됐을 경우 그러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15,000개, 20,000개를 걷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을 그 거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세금은 무료 배송이었다고 생각을 했구나. 그렇죠. 무료 배송해야 되고 내 손 앞에 고지서가 발급한 그 수치가 요 앞에 떨어져야지. 그렇지. 그 사람이 내는 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데 드는 모든 그 부대 비용, 운송 비용 이런 거는 나는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른바 지방 그 아전들이나 아니면 탐관오리가 끼어들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세금을 서울까지 올려보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기본 원칙이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라면 세금은 어차피 한양으로 와서 다시 경상도에 있는 예를 들어 관찰사한테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귀찮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어지간한 건 니네들이 받았어. 그러니까 그중에 자료를 보니까 한 50% 정도는 지방에서 쓰고요. 50% 정도는 서울로 보냅니다. 어차피 그쪽에 보내야 되니까 그거 예. 왔다 갔다 비용이 더 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각사 자판이라고 하는데 예. 각 관청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다라는 의미로 세금을 의외로 지방에다가 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점 이런 게 굉장히 좀 독특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지방세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 지방 운용 비위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합리성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이제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시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선진적인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 항목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횡간이라고 하는 세출 항목 그다음에 공안이라고 하는 세입 항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각 관청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 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지만 이거를 정부에서 모두 통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예산을 운용하는 원칙이 수입을 기반으로 지출한다요. 수입을 기반으로 지출한다. 네. 그래서 그해 수입을 기반으로 올해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계획을 짠다. 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한번 그거는 요즘 구청 예산을 그거 선진적이라 그러길래. 굉장히 선진적이긴 한데 문제는 요 세입과 지출이 한 100년 정도씩 고정되어 있어요. 100년이요? 그러니까 이 변동 사항이 생기니까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별도의 지출 항목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횡간이라고 하는 그 세출 항목과 그다음에 공안이라고 하는 세입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이제 그래서 책정하는 작업을 조선 전기에 가장 완성적으로 했던 인물이 세조.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영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100년에 한 번씩 바꾸긴 하지만 실제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남은 2분 동안 이걸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역사 속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관심 갖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역사 속에 예산이 왜 중요할까요? 국가가 인민을 통치하는 과정 속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 규모를 갖느냐라는 것들은 그 나라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세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 재정 철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세금 좀 늘려야겠는데 너희들이 좀 모여서 좀 돈 좀 내주면 안 되겠니? 그럼 우리는 근데 대표권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니?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됐는데요. 조선 왕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지출이 그러니까 세입이 좀 줄었다라고 예. 판단하면 지출을 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전국 단위로 체계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었을까? 라고 본다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제든지 왕이든지 국가를 다스리고 다리 만들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뭐 고대 로마 때부터 무식한 방법 대부분의 전쟁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자금 마련하려고 침공하고 그리고 안 그러면 자기 국민들한테 일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삥을 뜯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과 예산이 상당히 중요했죠. 그렇죠. 그런데 전국 이게 근데 전부 다 규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예. 굉장한 발전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놓고 뭐 더하고 빼고 거기에 비리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체계를 갖춘 나라가 조선이라는 점. 그런 면에서 조선이 519년 동안 유지되었던 배경이 뭘까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체계가 실천에 옮겨진 시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보완을 하려고 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 그리고 어떤 그 이전의 시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를테면은 고려 광종도 노비 안건법으로 노비들을 이를테면 그 천인들을 해방해서 양인으로 끌어올리고 양인부터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호족들의 재산은 천민이 줄었으니까 호족들은 줄고. 그렇죠. 반면에 국가에 세금을 내는 양인들은 늘었으니 예산이 올라가는 국가 예산은 늘어나는 거죠. 국가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앙 집권화된 국가일수록 예산은 늘어나나요? 늘어나야 되는데 그 늘어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운용하느냐라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고 있어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조선시대 재정과 회계를 담당하는 중앙관청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이 관청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병조, 2번 호조, 3번 예조. 오늘 힌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힌트. 저기요 호 해줘. 해줘. 우리가 힌트가 꼭 필요했다고 해서 이것까지 들어야겠습니까? 이거 짤로 잘라가지고 들으시면은 하지마. 하지마.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부르시면 추천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얼의 호랑나비, KCM 아웃사이더의 그냥 좋아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월드 박광일 작가, 손kim 교수 모시고 역사 속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어요. 히스토리월드 팟캐스트로도 언제나 함께 즐길 수 있으시니까요. 뭐 정주행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 나갈 때가 난 제일 재밌어. 이거 광고 나가는 거 우리 오프 더 레코드 이거 예. 이것만 따로 녹음해 몰래. 그럴까? 야, 나 그 마지막에 그거는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할 정도로 센 얘기가 아니라서 이건 네.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이 고려 전기에 의욕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호족 세력들을 누르기 위해서 받아들였던 유학, 이 송나라에서 들어왔던, 그리고 고려 후기에 이 저기 누구니까 하하하? 신돈. 예, 신돈이 의욕적으로 받아들였던 유학자들. 이거 어떻게 다른 유학이잖아요. 다른 유학이죠. 그것도 설명 그래서 좀 해주세요. 그 이전의 유학을 일반적으로 공자가 이제 그 만들어서 어떤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를 운영하는 그런 원칙의 유학이었다면 이때 들어왔던 유학은 신유학. 신유학. 그래서 보통은 주자하고 정의 형제가 만들어서 정주학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의 이름을 따서 주자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앞에 원래 거는 유학, 뒤에 거는 주작이라 부르면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유학 그다음에 성리학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원리만 파악하면 되는데 여기는 내 본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를 수행하고 수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기론. 그러니까 주리론, 주기론에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에 것들은 세상을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뒤에 거는 나를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둬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도덕론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있었던 유학과의 격차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완전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주희가 이 여러 가지 이론을 이제 집대성해서 이제 그 주자학을 만든 게 남송 때거든요. 박주희. 주희? 주희야, 주의하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 거란에 의해서 중국 북부가 날라나 가버리고 예. 남송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고려 후기에 그 성리학이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 형성되게 된 배경을 이제 크게 아주 거칠게 얘기를 한다면 당대 이제 귀족들에게는 불교, 도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유학이 굉장히 밀리고 있는 열세라는 거죠. 철학적인 가치로 볼 때. 그러면 불교나 도교에서 얘기하는 내세나 아니면 도덕론 이런 것들을 끄집어 넣자. 라고 하면서 태극론을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태국 도서를 적용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고대에 있었던 주역의 괴를 끌어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해석하고 그 세상의 원리와 나의 본성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게 본성, 성명, 의리 그래서 이치를 연결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방금 요 대목 들으신 우리 허지웅 쇼 웅냥이 분들은 다들 이제 구별하실 거예요. 앞에 유학과 신유학. 뒤에 신유학, 그러니까 성리학, 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 이것도 최고야. 합시다. 방금 도교 얘기 나온 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불교하면 중국의 국교로 알고 계시는데 의외로 불교의 비중은 상당히 떨어져요 중국에서. 불교가 왜 국교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들 믿는다. 믿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소림사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중국 민중들은 다 도교를 믿어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뭐. 불교를 왜 믿어? 알겠습니다. 도교하면은 저는 늘 어렸을 때 봤던 유한도사, 영환도사가 영환도사, 예, 태극권, 완전 멋있죠. 장풍. 네. 자, 이영희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혹시 예전에도 예산이 남았을 때가 있었나요? 혹시 남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연말에 예산이 나오면 조금 쉽게 소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로공사 다시 하죠. 보도블럭 뒤집어 엎고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 네네네. 조선시대 기본적으로 예산은 1년을 그 예를 들어서 400원을 그 예산으로 잡으면 300원만 씁니다.
이 답변과 함께 자연스럽게 얘기 계속 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300원만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100원을 3년 동안 모으면 다시 300원이 되거든요. 예.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흉년. 흉년. 그다음에 이제 뭐 백성들이 갑자기 뭐 병이 들었거나 그러니까 이럴 때 쓰기 위해서 항상 이거를 보완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안하고 그다음에 횡간이 있는데 공안의 비율이 그러니까 수입이 조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여유 있게 책정을 해놔서 이거를 복지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예산 재정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소득 재분배하고 복지 예산으로 쓰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예전에는 소득 재분배까지는 아니어도 복지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당대에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마다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예산안이 수입과 지출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대에 흘러가면서 몇 번 손을 보게 되는데 조선 후기 영조 때가 되면은 특히 이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 현상이 굉장히 많다라고 봤던 거예요. 여기 중앙 정부까지 올라오는데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중앙 정부 안에서도 쓰는데 보면은 필요 없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규칙을 정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했거든요. 예를 들어 관청의 벽은 4년마다 새로 바른다. 창호는 예를 들어 2년마다 종이가 뜯어지니까 바른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전부 다 예산안을 구성을 했는데 그러네. 지금이랑은 내용이 좀 다르네. 재밌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뭐 우리는 한 1년마다 필요하다고 쓰니까 그래 그럼 뭐 문이 바람이 뚫렸는데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계속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인지 아니면은 그냥 서류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위조인지 영조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이 이제 호조가 되는데 호조에서 이 재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탁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탁지요? 예,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제 탁지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호조의 역할을 대신하는 지금의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다만 조선 후기는 예산을 담당하는 관청이 호조 말고도 대동법을 실시해서 들어왔던 대동미를 관장하는 선해청 그다음에 균역법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들을 관장하는 균역청이 있는데 호조의 비중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국가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호조를 통해서 나간다고 해서 요것들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던 거죠. 실제 예산대로 쓰는지 감찰하는 부서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감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재정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호조 판서를 이제 아주 뭔가 혁신적인 사람들을 끄집어 모읍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권이진이라고 하는 인물을 호조 판서로 이제 그 임명을 하는데요. 이분이 굉장한 혁신가였던 거예요. 혁신가요? 예, 도착하자마자 딱 보더니 서류 쭉 몇 달 보더니 이 왕실의 재정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왕실부터 줄이시죠. 아, 왕실의 재정이 많이 나가니까 왕실이 줄여라. 그렇죠. 왕실의 그다음에 공주, 옹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그 외척과 관련된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이것부터 줄이십시오. 아, 왕실 유지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조가 약간 필요는 한데 너무 세다. 이런 틈에 이제 대관들이 탄핵을 한 거죠. 어떻게 왕실까지 건드리냐 해갖고 이제 권이진이 일단 쫓겨나게 되는데 영조로 볼 때는 이게 너무 과격한 사람을 처음에 어떻게 보면 채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좀 틀을 잡아놓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호조판서 박사수라는 사람이 들어왔었는데 역시 이 사람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익명서가 들어오는 바람에 조선에서는 익명서가 들어와도 그거를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그 호조판서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역시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이 너무 혁신적이면은 미움을 받아. 그래서 이제 그 영조가 마음속의 신복 박문수를 호조 판서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문수는 사실은 이제 영조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걸 대신들이나 대관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이때부터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멋있구만. 먼저 기본적으로 각 관청의 지출 항목을 모두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호조의 관리들을 보내서 검토를 하게 해요. 그래서 수정안을 내보내서 각사의 관청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럼 거기서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100냥 쓴다 그랬는데 거기서 80냥으로 깎아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는 다시 90냥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그걸 다시 호조로 넘겨오면 역시 호조 관리들이 파악을 해서 마지막 컨펌을 해서 다시 넘겨서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그거를 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이도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관청이나 두 관청밖에 못 해요. 호조의 관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무려 140개 관청을 하나하나 다 합니다.
박문수의 호조가.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바탕으로 하니까 당대 예산이 요 서류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10만 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나중에 실제 운용하는 과정 속에서는 20만 량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떤 것들이 누수가 됐는지를 살펴봤더니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서리가 올리면 호조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저기 뒷간을 저기 중국에서 유행하는 걸로 바꾸어라.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뭐.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모두 이 품목에 없는 것들은 만약에 품목에 없는 것들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왕의 재가를 받아라.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이제 이 처음에 품목 정할 때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실사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탁지정례라고 하는 탁지정례. 그러니까 정례가 이제 우리가 예산안의 기본 안을 구성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제대로 해놓으니까 일종의 레퍼런스가 생겼군요. 그렇죠. 이 레퍼런스가 생기니까 탁지정례가 생기니까 그러면 선해청에서도 선해정례, 선해청정례, 균역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조선의 예산이 그럭저럭 운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굉장히 아까 선진화되다고 해서 이거 어떤 말씀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또 많은 노력이 있었군요. 네네네. 괜찮. 어떤 부분에서는 요즘보다 약간 더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썬킹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약간 우리나라 현대사로 한번 먼저 넘어와 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사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그룹이 오늘날의 현대그룹이 된 것은 뭐 아시다시피 정주영 회장이 이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를 가출했잖아요. 아버지가 소판돈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아산을 충남 아산으로 알고 그렇죠, 계시는데 충청도 아산, 예.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 북한에 있는 아산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오늘날의 현대그룹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1967년도에 있었던 소양강댐 건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 현대자동차공업이라고 이제 카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예. 이제 한국전쟁 동란 터진 다음에 정주영 회장이 딱 봤을 때 분명히 이제 복구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건설업을 하자 해서 정부 발주 수주를 이제 땄어요. 근데 어떻게 땄냐면 최저 입찰을 한 거예요. 계속. 선생님. 네? 예산이랑 관련 있는 거 맞죠? 다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67년도에 이제 그 소양강 댐 건설 수주를 땄어요. 근데 당신의 설계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일본 공영이라는 회사에서 설계를 다 해가지고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콘크리트 시멘트 댐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멘붕이 온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시멘트도 잘 안 나고 당시엔 제철소가 없기 때문에 철근을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공영의 설계대로 예산을 짜니까 당시 기준으로 670억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670억이 나오면 이대로 시공을 하면 현대건설은 망해.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야. 야 우리 철근도 없고 지금 콘크리트 어디도 없는데 어떻게 되냐. 딱 보니까 소양강이 깔려 있는 게 자갈이랑 모래예요. 이거 가지고 사력댐 만들자. 자갈로. 그래서 야 이거 시멘트 일본 공영에서 했던 설계 이거 말고 소양강이 깔려 있는 이 자갈이랑 모래 가지고 댐을 만들면 사력댐을 얼마가 예산이 나오냐 한번 찍어봐라. 또 찍어보니까 291억이 나와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 한 3분의 1이 지금 줄어진 거죠. 그렇지. 야 그럼 우리 이거 사력댐으로 추진하자라고 했는데 양쪽에서 지금 압력이 들어옵니다. 일단 일본 공영 당신의 부사장 이름이 하시모토 부사장이었는데 도쿄대학교 건축학과 출신이에요. 정주영 회장은 소학교 출신이잖아요. 난다요. 너 지금 도쿄대학교 건축학과 나온 내 하시모토의 지금 이 설계도를 네 마음대로 바꾸는 거냐 지금. 그렇지. 재료를 바꿨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콘크리트 댐에서 사력댐으로 바꾼 거니까 너 소학교밖에 안 나왔다면서. 그리고 건설부 측에서도 이제 압력이 들어온 거야. 이거 정 사장 이거 정부에서 다 지금 오케이 하고 도장 찍은 건데 당신이 뭐라고 지금 이거 그 설계 도안을 바꾸냐고. 아이고 그럼 이거 우리 이 정부한 대로 예산을 추진하시면 건설 예산 추진하면 우리 현대건설은 망합니다요. 쓸데없이 당신이 그럼 왜 처음부터 입찰을 했냐고. 이 소리가 청와대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까지 들어간 거예요. 임자 지금 뭐 밖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건설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옆방에서 그랬어? 예?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입찰을 땄는데 예. 소양강 댐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콘크리트 중력댐에서 사력댐으로 바꾸자고 지금 꽉꽉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격분을 했대요. 격분을 했어.
건설부 장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고. 어. 만약 북한에서 포를 쏴서 콘크리트 때문에 이 명중이 되면은 춘천이랑 북한은 가깝잖아요. 예. 춘천 수몰 된다. 이걸 콘크리트 댐으로 만들려고 했냐고. 박정희 대통령이 포병 출신이거든요. 당장 이거 정주영인가 뭔가 추진했던 사력댐으로 바꾸라. 왜냐하면 이 사력댐 같은 경우에는 포탄이 날라와서 박혀도 댐이 안 무너지고 구멍 푹 파여요. 그냥 산같이. 그래가지고 291억의 이 저렴한 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 소형강댐을 건설한 다음에 오늘날의 현대 건설이 됐다. 적은 예산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이야기. 또 그리고 나라에서 뭘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은 그치. 나라에 돈이 없어. 나라에 돈이 없어. 예산이 없어. 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만약 웅디가 황제라고 하면 뭐 할래요? 제가 황제예요? 네. 제가 황제면은 뭐하지? 뭐 할 거야? 황제. 황제야. SBS 사? 모르겠어. 뭐하지? 황제. 뭐 황제. 날라리야. 불로초를 사러 가겠습니다. 불로초 같은 소리. 예. 복권을 발행해요. 그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구체적인 예산 시스템이 안 갖춰졌을 때는 나라의 재정이 없을 때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권을 발행했어요. 일단은 고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아우구스투스는 그 존엄한 이전에 자. 예. 로마가 내전에 빠져서 박살이 났었어. 내전. 예. 안토니우스와 그 클레오파트라가 나오는 내전 때문에. 내전 끝난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1대 황제가 로마를 재건해야 되잖아요.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악티움 해전 그렇죠. 예. 어떻게 이 나라를 로마를 우리가 재건할 것인가. 돈은 없다. 돈은 없다. 돈은 없어. 뭐 할까? 복권 발행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복권을 발행했냐면 당시에 로마에서 방귀점 끼던 재벌들을 다 연회에 초대를 해요. 웰컴 웰컴. 그래서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밥 드세요. 여기 피자 라자냐 다 있습니다. 거짓말. 아무튼 예를 들어가지고 예. 근데 음식값을 받았어요. 값을. 왕이 초대해놓고 자 맛있게 드셨어요? 5만 원이에요. 들어올 때 입장료로 받았어. 입장료 받았어. 또. 그리고 영수증을 끊어줬어요. 그 귀족들도 야 뭐 초대해놓고 돈을 받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파티 끝났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했을 때 잠깐 황제님 왜요? 아까 들어올 때 돈 음식값 내고 받으신 그 영수증 있죠? 예 있는데요. 다 내십시오. 추첨합니다. 로터리. 그래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그 제출한 영수증을 로또리 형태로 추첨을 해가지고 몇몇 당첨자들에게 노예를 선물로 줬다라는 것이 인류 최초의 복권을 이용한 예산 충당 케이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또 있잖아요. 예. 로또와 가장 근접한 형태의 그런 예산 충당 그 복권은 진시황이었어요. 진시황이요? 진시황이 말이장 진시황 셴셴셴 언제 찍은 노래야 그거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유물번지 어떻게 같은데? 왕샤방 짱짱짱. 그러니까 진시황이 수많은 건 토목공사를 했을 때 자기의 여산 능이라든지 만리장성 그리고 또 이제 병마용 등등 아무리 천하의 진시황도 메이오첸 돈이 없다는 중국어예요. 돈이 없었어. 뭐 하냐? 실제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복권 형태의 복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 키노라는 복권인데 키노요? 정말 당첨 확률 헬이에요. 어떻게 이걸 복권을 발행했냐면 천자문 가운데서 120자를 뽑아. 천자문 중에 120자. 120자를 뽑아요. 예. 자, 이 120자 가운데서 이번 주 당첨 문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2자를 뽑아가지고 당첨 문자로 발송을 해요. 어디다요? 그러니까 그 발표를 해. 그래가지고 충당을 했다. 만리장성 건설을. 그리고 복권 얘기 나온 김에 그 조선 후기. 그러니까 1800년도 후반과 1900년도 초반에 우리가 이제 개항을 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건설됐잖아요. 조선도 돈이 없어. 그래서 뭘 했냐면 만인계라는 복권을 운영을 했어요. 만인계. 우리가 개탈 때 그게요. 개 할 때 그게. 만인계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만인이 드는 개군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드는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냐면 각 군수들이 이 만인계를 운영을 했어. 그래서 현재와 똑같아요. 산통 있잖아요. 계산하는 통. 이게 팍 깨지면 산통 깨진다고. 그 산통이야? 거기서 온 거야? 네. 오늘 괜찮은데? 오늘 영양가 좋았어요. 이 산통 하나 때문에 앞에 정주 회장은 뭐? 다른 얘기야. 지금 로또랑 똑같아요. 산통이라는 동그란 통에 자기들 이제 그 이름과
그 숫자를 쓴 조그만 공을 집어넣어. 예. 그걸 빙빙빙빙 돌려요. 예. 그런 다음에 하나가 똑 떨어져 구슬이. 자 이번 당첨 번호는 819번. 똑같네. 똑같아요. 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둬들인 수익금 가지고 예. 80%는 일반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원래는 20% 가지고 군 재정, 군 예산 또 군 인프라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군수들이 야 거기서 몇 퍼센트 좀 갖고 와라. 이제 그 떼가는 그런 악행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인계 대행 사설 회사들도 등장을 해요. 저희가 군수님 직접 뺑뺑이 돌리시는 거 힘드시죠? 제가 대신 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온 회사의 사장 중에 한 명이 이 말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중근 의사예요. 저기 원래 사업하셨죠. 그렇죠. 예. 사업도 하고 학교도 운영하시고. 예.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사업하시기 전에 그 원래는 황해도 출신이잖아요. 예. 인천에 오셔가지고 이제 10대를 좀 보내셨는데 약간 뭐라고 할까 방황을 많이 하셨어. 그때 이제 그 만인계 복권 회사를 운영하셨거든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번 그 산통을 돌리는데 예. 안중근 의사가 19살 때인가 그래요. 안중근 의사가 산통을 돌리는데 원래는 구슬이 하나가 나와야 돼. 똑똑똑똑. 근데 산통이 깨졌어. 여러 알이 우르르 떨어진 거야. 아이고. 수많이 몰렸던 그 인천 시민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지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우르르 몰렸으니까 안중근 의사가 갖고 있던 권총을 뽑아들면서 내 잘못 아니다. 기계의 잘못이다. 난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기계의 잘못이다. 이게 기계 작동 잘못된 것이다. 산통 잘못이다. 아. 난 여기서 허무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덤벼. 이때 허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허봉이요. 예. 안중근 의사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보시오. 아니 기계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기계를 새 기계를 다시 갖고 오면 될 것이지 않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왜 협박하시오? 그래서 둘이 화해를 하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산통을 갖고 와서 다시 돌리겠습니다. 해서 그 사건이 무마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죠. 한중근 선생님이 진짜 그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풍부한 경험과 그렇죠. 여러 가지 좌절도 겪고 그러면서 굉장히 강인한 영혼을 가지신 분으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 인생의 그 풍파나 이력을 쭉 돌아보면은 이렇게 산 사람이라 그렇게 강인한 결단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강인한 결단력의 바탕은 사실은 그 조선, 그다음에 중국,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건가라는 고민을 오랫동안 했던 것, 그게 이제 기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만인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개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예. 목포항이라든지 뭐 인천 이런 항을 통해 가지고 예. 그 만인계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의 인프라를 구축을 했어요. 특히 목포항 같은 경우에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목포를 가시면요, 예. 만인계로라는 길이 있어요. 만인계로. 네. 그 길거리에서 당시 로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당첨금 가지고 현재 목포항을 구항이죠. 그걸 건설을 했습니다. 오늘 역사 속 예산. 역사 속의 예산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송은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역사 속 예산을 방송을 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하긴 그렇기도 하겠다. 돌발 퀴즈 정답 2번 호주였고요. 당첨자 명단 송호편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박강희 작가, 서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